네,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선거 구호였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재천명했는데요.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특징과 실제로 오늘 어떤 행정명령들이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 그리고 이에 따른 증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1기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의 특징은 높은 공약 이행률과 빠른 이행 속도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100일 만에 총 3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전 대통령들은 같은 기간 평균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1기에 이어서 2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기록적인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후 몇 시간 내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이고 정확히는 거의 100개 가까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 규범으로 연방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동안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빠르게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이유는 2026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취임 후 2년 동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정해진 행정명령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실내 경기장인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했던 78개 행정조치와 행정명령, 대통령령 등을 철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명을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 또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관료들이 규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동결, 트럼프 행정부가 자리 잡기 전까지 군대와 기타 여러 부문을 제외한 연방 고용을 동결하는 고용 동결, 연방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 대면 업무로 복귀하게 하는 업무 복귀 명령 등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전기차 비중 확대를 철회하고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세계보건기구 탈퇴, 불법 이민 및 카르텔, 출생 시민 대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임 선서 이후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취임 첫날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과는 다르게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측면에서는 정책 시행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정책 가시성은 올해 하반기쯤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내각 구성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날 취임식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 탄생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황숙연구원은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 어젠다를 정리하려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속도감은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매크로 관련 어젠다가 집권 초기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빠른 정책 추진으로 2017년 미국 증시는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196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트럼프 1기 취임 직후에는 미국 S&P 500 지수의 60영업의 평균 수익률이 2.9%, 또 1년간 지수 상승률은 23.7%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는 IT와 금융, 헬스케어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명령과 관련 깊은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2기 역시 이번에 제시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연구원은 이번 트럼프 2기에서도 금융과 산업재, 일부 에너지 섹터 등에서 정책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결국은 주도 성장 산업이 중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두고 전력 인프라 등 산업재와 금융 섹터를 선호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주요 공약 7가지 중 인플레 종식, 세금 감면, 보편적 관세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보편적 관세와 기후 규제 완화 등은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곧바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취임사에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리는가 하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지훈 삼성 액티브자산운용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예고했던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 어떤 정책들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몇 가지 언급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금융 관련해가지고 관세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실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놀랍고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도 엄밀하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조금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반이민 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면 남부 국경 쪽에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장벽을 건설하는데 국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Remains in Mexico라고 해서 이민자들을 멕시코에다가 당분간 두게 하는 그런 조치들, 그 다음에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그런 방향들이 전부 다 그 이민 쪽에 반이민 쪽에 스탠스를 갖고 있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게 어떤 인종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890년대에 이 부분이 14.9%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네. 인구에서 약 15% 정도가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1970년대에 되면은 4.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수치가 14.3%로 역사적인 고점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65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분의 수치들은 다 중남미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반발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이민 정책을 제일 처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의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출했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네. 법안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협정의 재탈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방향과 이번에 우리가 보통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려보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의사당 폭동 사태가 있었죠. 네. 이때에 이제 관련된 피의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는 1,500명에 대해서 사면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6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는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금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증시 경제와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것 관세라고 봐야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행정명령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오늘 과정 중에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왜 관세를 부여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국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캐나다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트너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각각의 국가들이 경쟁력에 있어서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IMF의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는 이번 2025년에 경제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 균등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관세 뭐 우리나라 직격탄은 좀 피했다고 일단은 뭐 피했다고 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본부장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 눈여겨보신 행정명령 어떤 것들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다 예상하긴 했지만 이제 역시나 명확하게 이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그래서 취임 전에도 사실 유럽에서 이제 미국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또 예상했듯이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그린 뉴딜이 폐지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혜택들은 많이 이제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셨다. 국제통화기금 그 IMF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트럼프 관세로 세계의 뭐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도 당연히 부담일 텐데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10%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경쟁력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IMF가 이번 1월에 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업데이트하면서 네. 그때 이제 나온 수치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2025년 전 세계 무역량의 증가율이 기존에 10월에 전망했던 3.4%에서 3.2%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2026년에는 여기에서 0.1%포인트 증가한 3.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무역량이라는 개념이 명목 수치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수치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것이 관세와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각 국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25%, 멕시코의 25%, 중국의 뭐 50%, 그다음에 한국의 10%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에 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한국의 무역량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세계 교역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쟁률도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세 영향을 두고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 이미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역주의가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고요.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으로서는 사실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11월에도 사실 한국 증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고 특히 자동차 업종은 이익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세였던 점은 이런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취임하면서 예견했던 에너지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걸 보면 선반영 됐지만 또 한번 그래도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은 작년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도 그래도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인 걸 보면 그래도 많이 이제 우려가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에 있는 한국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만 좋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또 무역 흑자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우려가 반영된 상황에서 좀 정부의 대응, 또 기업의 대응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 우려가 선반영됐다 해도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관세 리스크를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어떤 것들 좀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업종, 부합하는 기업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을 다시 이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또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관세를 맞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 또 기술 경쟁력이 있어서 관세가 있어도 한국 것만 써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되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좀 국내 기업들이 좀 독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내 선진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또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관세 부과에서도 좀 피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일 것 같고 이제 조선 업종은 많이 이제 얘기가 됐지만 너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축포를 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양 방산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까지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터리 소재나 부품에서 이제 중국산을 잘 피해가고 이미 있는 미국의 생산 거점을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전력 인프라와 조선 자동차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는 이민,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민 규제를 이렇게 강화할 경우에는 미국 내 그 노동시장 위축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노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즉 실제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미국 경제활동 인구의 자료를 보면은 약 2007년에 보시면은 미국 경제활동 인구가 약 1억 5,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22년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1억 7,100만 명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수치를 보면은 2007년에 약 820만 명, 그다음에 2022년에는 830만 명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불법 이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늘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내에서 직접 출생한 사람들,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이민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1,720만 명에서 이게 2,220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변화율이 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두 번째,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숫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였는데요. 네. 전체 이민자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서 트럼프 1기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2015년에 불법 이민자 수가 약 1,1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9년이 되면 1,020만 명까지 떨어져서 대략적으로 80만 명 정도가 추방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것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숫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고 한다면 4년 텀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25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월 기준으로 따지면 2만 명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뭐랑 비교를 해보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구인구직 보고서라고 하는 졸츠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주로 취업하는 부분이 건설업과 파밍 쪽, 즉 농업이 되는데 건설업 부분 채용자를 보시면 월간 약 38만 7천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 언더로 실제적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 부분에서는 10%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트럼프 1기 기간 중에 그러면은 건설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이 올랐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임금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약간 우려 섞인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뭐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미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파로 좀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는데, 본부장님 이번 1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부터 이제 연준 의원들이 우려를 좀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사록이 나왔을 때도 실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요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우려가 임금 시장에서의 인플레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는 하셨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걱정 요인으로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관세 부과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플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리가 중립 금리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우선은 트럼프 정책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총 8회의 FOMC가 있는데 네. 1월부터 당장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어쨌든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교수님께서는 연준의 앞으로 그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5년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FOMC의 SEP죠. 12월에 SEP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바는 2025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당시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두 번째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네. 이 부분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 재정 적자 누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재정학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죠. 만약에 재정 적자가 충분히 쌓였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에 세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실질 규모를 줄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보통 재정 적자를 줄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FOMC 위원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에 IB들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아예 금리 인하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기준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하 1회가 보통 35% 정도, 그 다음에 2회 전망을 대충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연준이 좀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 결국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8% 돌파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게 부채 한도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부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방 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나타나고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세를 하면서 부채 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채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러면 폐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2029년까지 즉 트럼프 2.0
행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채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고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국채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국채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더 진전이 된다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커버하기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이 수익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시장 금리 상승은 증시에도 분명히 부담이고요. 미국 기술주들이 뭐 조정을 받은 것도 이런 국채 금리 상승과도 맞물려 있는데 높은 국채 금리가 뭐 당분간 이어진다면 증시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유동성이 증시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 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랑 이제 나스닥 지수랑 계속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을 위해서 이제 국채 수요를 늘렸는데, 국채 발행을 늘렸는데 이제 수요가 그만큼 안 돼서 금리가 높은 채로 발행이 돼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유동성을 많이 빨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연준의 그 매파적인 태도에 국채 금리를 따라서 뭐 달러 가치 역시 좀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가 한때 뭐 110포인트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이번 행정부에서 바라봐야 될 환율 전망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관세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그 트럼프 일기 때로 넘어가 보죠. 이때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숫자를 가져와 보면은 대략적으로 2018년 중순에는 6.2위안 정도에서 유지됐었던 CNY가 2019년 초가 되면은 7.2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18% 정도까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이 숫자는 결국 의미하는 게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그에 대해서 중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중화시켜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트레이드 자료를 살펴보면은 거의 성공적으로 둔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보편 관세 10%라고 한다면은 각 국가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국가의 통화 가치를 10% 평가절하함으로써 이 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105, 104 수준에서 유지되던 DXY가 109에서 110까지 올라온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겠다 내지면은 보편 관세 부과가 확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미 달러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뭐 완전한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뭐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았다가 내려올 때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되게 작년에 거칠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돼도 굉장히 긍정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려면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독보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또 이제 K-뷰티 관련주들은 그래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외국인들이 계속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큰 그림에서 한국이 좀 변하고 있다. 요거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온다면 그럴 때는 되게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하는 섹터들도 언급을 해주셨고 밸류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환율도 높고 지금 불확실성도 좀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 이달에 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2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거시경제 환경만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1월에 단행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죠.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첫 번째,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도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러한 스탠스가 2월에도 유지될 것이냐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수치에서 0.2%포인트 하락한 1.6에서 1.7%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12월에는 기존의 0.5% 경제 성장률 추정에서 0.2% 이하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즉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그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거의 이와 비슷한 1.6에서 1.7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보는 쪽에서는 1.5를 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1.6%, 1.7%라는 게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작성된 수치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은 심리 위축 충격에 따른 즉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그에 따른 심리 위축 충격이 있을 때 GDP의 충격 반응을 보시면 약 4분기 동안 각각 분기당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GDP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 숫자를 그냥 다 더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마이너스 0.8%포인트만큼 하락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이 상반기에 그 재정 지출을 다 그 집중시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가서 지금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예상치 자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안이 1분기, 2분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숫자보다는 더 떨어질 개연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한국은행이 어쨌든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고 다음 달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방산 섹터 관련해서 국방비 증액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국방비가 GDP의 5%를 넘지 않으면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방산 섹터 영향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방산 섹터에 좀 긍정적인 뉴스는 맞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또 이미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나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그 방산을 구매해 주면서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 각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사실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막 그렇게 5%가 되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저희 주식시장 표현으로는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국방비 증액 자체는 뭐 긍정적이지만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정책 중에서 에너지 분야도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계획을 밝혔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해야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증시 영향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천연가스 확대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래서 채굴도 늘리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제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터미널도 늘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수출을 금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미국의 판을 키우겠다. 그래서 인프라를 되게 확충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은 되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천연가스 산업을 부흥시켜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관련 산업 인프라가 더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관광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 막았던 천연가스 수출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도 의미 있게 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지난주에 뭐 가장 많이 사들인 ETF 상위 10개 중에 6개가 뉴욕 증시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네, 연초 이후에 벌써 이제 1조 넘게 순매수가 이어졌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행동력이 빠르고 지금 이제 정책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미국의 증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되게 많이 좋았고 모두 지금도 되게 많이 사고 계신 상황이어서 네.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채나 이제 인플레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점은 좀 각오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냥 좋다고 생각하고 사시지 말고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를 감안하시고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더 사신다든지 이런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변동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이번 그 트럼프 취임식에 머스크나 뭐 저커버그, 베이조스, 팀 쿡과 같은 이런 빅테크 CEO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것이 M7이었고 미국의 기술주나 우리 반도체 섹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M7이 작년까지는 아주 좋았고요. 근데 네. 올해 들어서는 좀 비유하자면 이제 작년에는 연애한 지 한 100일 되는 정도의 달달한 상황이었다면 네. 올해는 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단점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단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판매가 부진해서 고전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은데 아직 그렇게 좀 페네트레이션이 빠르진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피지컬 AI라는 또 새로운 화두를 들고 와서 AI를 이제 물리적인 공간까지 확대했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이지만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는 또 발열 관련된 좀 노이즈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또 약점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M7이 마냥 주도한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또 브로드컴이나 아마존, 구글이 많이 좀 떠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브로드컴은 이제 많은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커졌을 때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빅테크들이 협력하기 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되게 부각받고 있어서 좀 다변화된 기업들, 뭐 팔란티어나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소형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M7만 좋다기보다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되게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M7 뭐 단점, 약점도 지금 보이고 있다. 중소형주와 같은 이런 뭐 다양한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대감 갖고 있다가 변동성도 요즘에 상당한데 교수님께서는 뭐 가상자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변동성이죠. 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가상화폐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비트코인도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에
그 언더라잉 에셋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급 자체에 영향을 주는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이닝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받느냐라는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 2024년에 실제적으로 한 번 반감기가 왔었고 그때 가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치적 이벤트이죠. 정치적 이벤트를 이번에 트럼프가 언급을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그 더치코인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그에 대한 듀레이션이 짧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해서 정치적 이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동성이 큰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고요.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서서히 거치는 구간이긴 한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저희가 이제 트럼프 정책을 많이 살펴봤지만 사실은 어떤 전략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게 좋을 거다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게 뭔지 그거를 큰 그림에서 보시고 에너지 관련된 또 천연가스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대표 기업들의 의미 있게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그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장에 대해서도 너무 미워하지만 마시고 국장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라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상법 개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투자하시되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멘탈을 잘 잡고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을 찾아야 된다. 국내 증시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지훈 삼성 액티브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